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 그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이었죠. 파업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도 음식과 전기와 물을 차단한 것도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살포한 것도 MB정부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온 어제 쌍용차 노동자들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외쳤죠. 조사를 진행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사위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한 1년 정도 됐고요. 1년요? 2월 6일에 시작됐습니다. 예. 자, 당시 조사 대상 사건이 5가지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그리고 이번 주에 쌍용차 사건, 다음 주에 용산 참사 사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 사건으로 밀양, 강정 이렇게 5사건이 있는데요. 삼성 염호석 씨 사망 사건이 추가돼서 이제 현재 6건 사건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 자, 진상조사위의 방점은 어디 수사에 있는 겁니까? 조사에 있는 겁니까? 저희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조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경찰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발족할 때 좀 걱정됐던 부분이 그 조사하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고 네. 과연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워낙에 이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훈령상에 운영 규칙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경찰 고위직을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또는 경찰이 생산한 문서, 내부 문서를 조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다만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쌍용차 진입계획 내부 조사 문건도 볼 수 있었고 또 네. 경찰 고위직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권한이 꽤 있었네요. 내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제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쌍용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제 진상조사위의 최종 판단은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 문서로 발견한 것 중에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이라는 내부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경찰이 진압 계획을 이미 6월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측으로 단전 단수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사측이 그런 요청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특히 헬기가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예. 정보 지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시위 진압에 활용했는데
헬기에 이제 물탱크를 부착하고 체류액을 담아서 뭐 살포하거나 아니면은 비닐봉지를 거기서 떨어뜨려서 투척하거나 저공 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경찰력 행사가 전반적으로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성 뭐 이런 경찰 비례 원칙에 반해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 사용은 어떻습니까? 테이저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저건은 범인을 뭐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예.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강일학 경찰청장이 작전 중지 지시를 내렸는데 경기청장이죠. 당시에 네. 조현호 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서 오케이를 받아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강일학 경찰청장과 당시 이제 조현호 경기청장 두 분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강일학 당시 이제 경찰청장은 8월 2일 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협상에 여지가 있다.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상황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8월 4일과 5일에 공장 진압 작전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밑에 분이었는데 조현호 경기청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BH의 승인을 받아서 사측과 협력해서 결국은 4일과 5일 전면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했던 겁니다. 당시 그러면 강일학 청장이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랫사람이 위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위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했는지는 사실은 진술상에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조현호 경기청장이 이거는 BH의 판단이다, 승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조현호 전 청장으로부터 직접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조현호 청장이 국회에서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자랑스럽게 쓰기도 했죠. 그런데 조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었죠. 저희 조사 권한 밝히기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건 어려웠었고. 네. 아직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직권남용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권고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처벌은 그러면은 공소시효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 내부의 징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경찰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경찰 개인들을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도 사실 지휘부의 문제지 이제 사실 명령체계 제일 밑에 있는 하급자들의 문제라고 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책임 있는 분들은 다 지금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도 경찰의 권한 바뀔 테고요. 앞으로는 지휘부가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과제가 되겠죠. 예. 자, 공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을 취하하라 이렇게 공고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경찰력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례 원칙이나 반해서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노조원들이 받은 피해도 상당한데 이건 모두 시효가 소멸돼서 피해 회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제기한 손배 청구, 가압류를 취하해서 좀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하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 1심, 2심이 다 경찰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경찰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고 경찰이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반론이 제기된단 말이죠. 네. 이미 개혁위에서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 손배 취하라는 견해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만든 취지에 맞춰서 경찰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부에서는 경찰위원 두 분은 소치하에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 민간위원 두 분 중에 두 분도 헬기 부분에 대한 손해에만 한정해서 취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죠. 조현호, 이명박. 네.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시효가 소멸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노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개입이 확인됐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네. 예.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진압대원들도 상당한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직접 대면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네네. 예. 특공대원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테러 임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노동 쟁의에 동원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는 굉장히 격렬히 충돌해서 중상자를 포함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어제 같은 감정들, 어제 같은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 혹시 조사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아쉬웠던 부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퇴직 경찰이나 일반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하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이런 아쉬움이 있죠. 자, 쌍용차 사태가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쌍용차 해직 노동자들 중에 지금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상조사위원으로서는 어제 저희 결정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우선은 정리해고나 이게 이제 노사 간의 문제인데, 예. 노사 간의 문제가 충분히 상반 간에 어쨌든 협상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되기 전에 사실은 국가가 들어가서 이런 어떤 일종의 참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10년 예. 동안 30명이 돌아가시게 되는. 예. 그래서 이번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될 건가라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공장 박혀 있는 해고자들이 빨리 공장으로 복직해서 제자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또 다음에 발표할 사건은 어떤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 송정탑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삼성 연모석 씨, 노조원 연모석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이었고요. 베트남과의 4강전 이승우 선수가 방금 또 한 골 넣었네요.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지금 퇴근길을 자동차로 퇴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박병일 자동차 명장 연결해서 비 오는 날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하는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길인 분 많을 텐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죠.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의할 사항 박병일 명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예. 예. 쿠주네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김포로 가는 퇴근길인데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면. 예.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특별히 자가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기존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많이 오면 브레이크 쪽 라이닝 패드 쪽하고 그래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동거리가 길어질 겁니다. 예전에 이 정도만 밟으면 이 정도면 차가 쓰겠지 했는데 아마 더 길어져서 잘못하면 추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명히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게 좋겠고요. 안전거리.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가 교환한 지가 3만 킬로 정도가 됐다라면 지금 아마 아스팔트만 뛰었다면 지금 타이어 깊이가 한 3mm 정도 남았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보다 이하가 된 차 같은 경우 4만 킬로 5만 뛰는 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비가 왔을 때 코를 돈다든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수막 현상이 생기면서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브레이크 밟으면 핸들이 싹 돌아가서 이렇게 핸들이 꺾고 차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코너 돌 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더 많은 각도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코너는 천천히 돌고 브레이크는 제동거리를 길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평균 속도 2분의 1은 게 굉장히 좋은데 2분의 1이라고 왜 자꾸 속도를 줄이라고 하냐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지금 무게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제동 상태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당시의 브레이크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갑자기 또 와이퍼가 고장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비 맞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샴푸라든가 린스라든가 주방세제가 만약에 차에 있다면 세차할 때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분을 해서 앞유리를 한 번씩 이렇게 싹 닦아주면 거기에 코팅이 되니까 또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밤이 되니까 하면서 비가 너무 오면 내 차가 앞차도 내가 여기 안전거리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뒷차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등 끄고 전조등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깜빡해주면 내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뒷차한테 추돌할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내 차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제동등이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꼭 확인해야 돼요. 나는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상대방한테 나 좀 정지할 겁니다. 상대도 좀 조심하세요라는 표시인데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내 제동등을 확인이 안 된다면 또 가깝게 잘못하면 추돌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할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엉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특히 무슨 차가 조심해야 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물이 줬더라 방수 장치는 돼 있습니다만 물엉덩이 들어가서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고압이 오를 수 있어서 시동도 꺼지고 당연히 안전에도 문제되기 때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될 수 있으면 속도를 좀 더 줄이고 그다음에 물엉덩이는 절대 될 수 있으면 물이 많은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타이어 마모 얘기 말이죠. 3mm도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청취자들이 알 수 있게끔 동전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 넣어서 100짜리가 그쵸? 안 보여야 되는데 100짜리가 만약에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을 때 수막 현상이 생겨가지고 저는 브레이크라든가 조향 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 100이 아니고 한글 100을 말하는 것이죠? 네네네, 한글 100. 한글 100자가 보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쪽을 꽂아서 이제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이어 점검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와이퍼는 미리 좀 교체해 놓으면 좋겠죠. 와이퍼 고무는 원래 1년마다 원래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닦아 놓으면 이제 어쨌든 잘 닦는데도 이렇게 보면 뿌옇게 되는 것도 보이잖아요. 뿌옇게 된 건 와이퍼 고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교환해도 또 그렇다면 앞 유리에 때가 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니큐어 지른 그런 약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 용어인데 도르코 면도나 같은 걸로 딱딱딱 긁어주면 그 안에 때를 깔끔하게 닦아서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미끄럽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수막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진다거나 혹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진다거나 했을 때는 많이들 당황스러울 텐데 그때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왜 비가 오는 날 브레이크가 밀리냐면요. 눈 오는 날은 바퀴만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온 날은 바퀴도 밀리고 그 바퀴의 브레이크 장치에 그 라이닝하고 패드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눈 오는 날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을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쭉 밀린다. 그러면 사실 핸드브레이크를 좀 당기면서 브레이크를 나누어 밟아야 돼요. 핸드브레이크. 한 번에 꽉 밟지 말고 쿡 나르면 여기 압력이 가해지면서 좀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속도를 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 밟아서 안 될 것 같다면 조향호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뭐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요. 예.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풋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라.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침수 차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많이 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침수차를 확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깔끔하게 세차를 하는데 예. 본닛을 열면 네, 본넷 열면 작은 구멍들이 볼트 구멍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구멍들은 어떻게 세차로 청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보고요. 그다음에 배선이라든가 부품이 황색 색깔로 많이 변해 있다면 뭔가 좀 누런 게 많이 보인다면 이거는 침수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침수가 만약 확인하면 이제 그 운전석 문을 열고 밑에 바닥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요새 카바를 벗겨보면요. 약간의 물 들어온 거, 배선에 흙탕물 비슷하게 모래 같은 게 있다면 역시 침수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침수차다. 그 침수차의 기준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1차적으로 타이어가 반 정도 넘어오고 실내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면 1차 침수입니다. 그럼 웬만 수리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전기장치만 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침수는 아닙니다. 두 번째 2단계 침수가 어디냐면 시트까지 위에까지 물 차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장치 이때는 오디오까지 전부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수리가 가능해요. 차값 대비해서 부품값하고 수리비를 비교해서 수리가 가능한데 이제 3단계 이제가 어디냐면 본닛에 엔진에 물이 잠겼다든가 계기판까지 물이 들어왔다. 이건 거의 차값과 비교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면 거의 폐차 처리하는 거죠. 전선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 가지 주의사항 박병일 명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기왕에 연결됐으니까요. 네. 그 BMW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인 박용성 교통안전공단 기획조정실장이 오늘입니다. 네. BMW 차량에 결함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 빈도를 과도하게 늘린 소프트웨어 설정이다.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의견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불이 붙는다는 가연성 물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연성 물질이 오일찌꺼기인데 그 흡기다이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가 이거 불을 붙이려면 220도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220도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BMW 같은 경우는 원래 쿨러 다음에 유절 밸브 흡기다이거가 들어야 되는데 그건 반대로 돼 있어요. 일단은 유절 밸브 먼저 만나고 쿨러 통해서 이제 160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쪽에 과다하게 작동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쿨러가 정상이라면 800도를 150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220도 이상이 돼야지 불 붙는 거를 할 수도 있대. 150도가 들어올 때 절대 불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불이 나는 것은 쿨러가 고장나고 유지열비가 고장나고 또 6만에서 7만 킬로가 넘었었을 때 거기 오일찌꺼기가 그 안에 쌓이게 되면 이제 800도 열이 바로 직접 오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펙트가 뭐냐면 오일찌꺼기는 220도 이상이 돼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 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플라스틱 흡기다이거 안에 걔를 태우려면 30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온도가 만들어지니까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나 전기 뭐 관련된 다른 것들은 뭐 영향을 좀 주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쿨러가 작동이 됐다면 바로 800도를 150도로 만들기 때문에 불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만에서 7만 킬로 운행한 차가 내 차가 좀 불안하다. 예. 뭐 이거는 뭐 BMW나 국산차 수입차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일인데 6만에 7만 되면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카본 청소를 해주면 불 안 납니다. 아, 그것만 해줘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BMW는 예. 뭐 당연히 쿨라고 내가 여기 그 유지열별 교환하고 예. 그다음에 그 흡기 쪽에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청소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콜 받아도 불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또 BMW 그 본사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다르니까 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 불나는 건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연성이 어디 있느냐 흡기다이거 안에 있다. 그러면 걔는 불이 붙으려면 몇 도가 있느냐 220도 이상이 된다. 그럼 불이 왜 밖으로 나오냐 플라스틱은 300도 이상이면 불이 붙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300도 200도 이상이 올 수 있느냐 거기 올 수 있는 조건은 유지열배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쿨러가 작동 안 하면 800도가 오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건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내가 6만에 7만 정도 됐다. 그러면 뭐 정비 카센터 이런 데 가셔서 흡기다이거 한 청소만 깔끔하게 주신다면 불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네. 비가 다 그치고 나서 간단하게 자기 차량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배선 장치에. 그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면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렇게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리가 난다라면 고무 부싱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난 다음에 잡소리가 난다든가 비가 온 다음에 뭐가 계기판에 뭐 문제가 생기다든가 소리가 난다든가 이러면 꼭 정비업소로 들려서 아주 정확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병일 명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베트남이 방금 만회골을 한 골 넣었네요. 3대1로 한국이 앞서간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수요일 정청래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청래당.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폭우 속을 뚫고 왔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죠, 지금? 비 지금 엄청 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폭우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내로 계시면서 농사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네. 네. 농사 피해는 없었습니까? 오늘도 배추를 심고 왔어요. 네. 근데 배추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네. 지금 그 농사에 종사하신 분들 1년 이제 그동안 결실을 맺을 시간인데 네. 다 뭐 떠내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떠내려갔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가을 배추, 김장 배추 심고 막 이럴 때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해찬 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올리면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했었어요. 더 많이 나오면. 예. 그래서 한 50% 정도 과반수를 얻었으면 좀 좋겠다. 좀 더 원사이드하게. 근데 12%도 뭐 큰 표 차이는 큰 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경선 막바지에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유세 분위기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제일 주도를 좋았고. 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현장에 이제 뭐 박수 소리 이런 거에 뭐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이나 전국 대의원들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컷오프 이후에 3명의 후보가 압축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상 구도가 크게 변동된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짱 엄지청님, 정청래 의원님 전당대회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여행 잘 다녀오세요. 무슨 마음고생 하셨나요? 뭐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9월 1일 날 드디어 떠납니다.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시죠. 네. 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그 김진표 의원이 생각보다는 표를 못 얻었습니다. 3위 했고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도 26%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뭐 얻을 만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도 한 30%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가 42%인가요? 뭐 그 정도 얻었는데 뭐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김진표 의원이 꺼낸 회심의 카드라고 할까요? 이재명 지사 문제? 이게 패착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전당대회 총평을 해보면 될 사람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그다음에 국민 이 4가지 분야에서 뭐 편차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났어요.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일치한 선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 후보 중에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어떤 공약이 생각나십니까? 저요? 네. 왜 물어보시죠? 이게 뚜렷하게 나는 게 네. 사실은 20년 집권 플랜. 네. 이거 말고는 뭐 특히 임팩트 있는 공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렇게 저렇게 언론들의 보도는 누가 1등이다, 뭐 전세가 역전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거든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서는 큰 흐름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고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후크 걸었다는 전문 용어죠. 그게 20년 집권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졌고 당 지지율 떨어진 상황에서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럼 위기 대처 능력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해찬 당대표가 그런 면에서도 시기적으로도 좀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이해찬 대표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와대하고는 아마 찰떡공주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일이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좀 굳은 일 이런 것은 당대표로서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래 청래당에 함께 출연했죠. 이재정 의원. 네네. 이재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 새 당대표 체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당대변인. 네네. 예. 그러므로 해서 방송에 출연 못하게 됐는데 네. 사무총장은 누가 될까요? 관심거리인데 정청래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후보로. 저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예, 맞습니다. 사무총장. 예. 두 개 다 아닙니다. 두 개 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식으로 오퍼가 와도 거절할 겁니까? 저는 이미 지명직 임명직에는 저는 사양한다. 이미 뭐 2년 전부터 저 천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재밌으라고 기자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본인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까?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연락 온 건 하나도 없고. 네, 없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지명직 최고위원 이름도 오르내리던데요? 제가 이미 선출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선출직 최고위원 됐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것은 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고. 네. 20년 집권 플랜 얘기하면서 그 민주당 당원 사람들한테는 많은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은 발끈했거든요. 20년 동안 뭐 다 당신들이 해먹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래서 협치가 가능하느냐. 이해찬표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5당 당대표 회의를 좀 제안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발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야당이 정부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당 비판하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발끈 합니까? 예. 그래서 서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그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다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기 먼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그 폼페이오가 방북하면서 조금 막혔던 이 혈관이 뚫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왜 갑자기 취소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큰 방향에서 가는 것은 맞는 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그냥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갑자기 또 취소 연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흔들기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외교수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밀고 당기기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밀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보여줄 패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4개를 했죠. 미국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밀당을 한다 그러면 하나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제 연기예요.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말폭탄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참 외교하기가 편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속이 터져도 우리는 어쨌든 전략적 인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폼페이오 방북을 지금 저는 연기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폼페이오, 김영철 부위원장 간에 뭐 아직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죠. 주고받기가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핵 리스트 내놔라.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으로서는 지금 종전선언도 안 된 마당에 모든 우리 핵이 어디에 있다. 예. 이게 이제 사찰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4.27 판문점 선언 중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된 조항 빼놓고는 남과 북은 거의 다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북 제재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한미 공조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를 통해서. 네. 예. 그 미국하고 한국이 뭐 이미 얘기가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되고 이제 폼페이오가 평양 가고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열릴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준비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어쨌든 시간상은 차질이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네. 네.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은 9월에 하자고 얘기했지 정확한 날짜를 잡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하고 연관이 좀 있을까요? 날짜를 정확하게 앞으로도 못 잡을 그래서 것 오늘 같아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예. 북미 관계가 안 좋을수록 더더군다나 3차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예상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이 화수목에 열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1, 12, 13 이게 화수목이거든요. 그때 열리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일단 했었는데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전에는 열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는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보고 트럼프가 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시켰다. 그 편지 내용은 적대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 보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저희도 못 봤죠. 그냥 편지가 왔다. 예. 내용이 적대적이었다. 예. 라는 것만 가지고는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보도가 맞다는 전제하에 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적대적 편지를 이 시기에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적대적인 언행을 한다면 예. 그냥 전화로 하는 거지 편지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자화되고 있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존심 대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한 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미국은 선 비핵화 선언을 요구하고 있어서 충돌이 돼 못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한 지금 자존심 싸움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 법률적으로 이게 보호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미 아니에요? 정치적 의미인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 미국이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뒤에 중국이 있다고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당 전체 공식 회의에서 6차 전원회의라는 데에서 핵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 예. 그것을 포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예.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한다. 근데 비핵화로 가는 입구 출발선이 종전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슨 법적인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외교적인 건데 그것은 미국이 좀 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 본인의 뭐 특권들이 지금 지금 위법한 걸로 다 발표가 됐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다시 이제 탄핵 카드를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북 강경책이 본인의 입지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예. 아니면 로드맵대로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한테 중간 선거에 더 유리할까? 이런 계산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한국, 북한, 미국이 할 수도 있고 한국, 북한, 미국에 중국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건 남북 미중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전을 하게 되면 중국이 끼어들 텐데 네. 그렇다면 중국의 위상은 또 커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 시진핑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혼자 독차지하고 싶다. 홀로 영광 받고 싶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정전협정 서명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다면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종전선언인데 저는 중국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중국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지금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뭘 얘기했겠어요. 종전선언 때 우리 빼면 안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잘해.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방북 취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 등에서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얄미운 거죠. 중국도 좀 더 강력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면 북한이 두 손 들고 나면서 더 많은 것을 빨리 양보할 텐데 중국을 뒷배경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얄밉다.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9월 평양 방문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럴수록 평양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좀 속이 터지더라도 좀 양보를 더 해라.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너질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만 양보를 하고 이렇게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을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더 양보하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진핑이 중재자 역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건 안 됩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정전 의원 얘기대로 김정은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포기하고 경제 노선으로 가겠다. 네네. 천명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뭐 소위 말해서 인민들한테 뭘 줘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하려면 제재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평양에 이제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개혁 개방이 많이 됐다는 거죠. 택시도 엄청 다니고 그리고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우리 있잖아요. 이마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커트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북한도 그렇게 다 다니고 있대요. 평양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경제 조치 여러 가지 경제 조치를 통해서 반쯤은 자본주의화 시장 경제 이런 것을 이미 도입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이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면 인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죠. 그러려면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미국은 추가 제재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협상 과정에서 삿바싸움이라서 뭐 협상장에 들어갈 때는 얼마든지 뭐 강도 높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다시 되돌리지 못하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이 다 두 손 두 발 드는 것. 그거는 안 할 겁니다. 네. 그건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재는 언젠가는 풀릴 테고요. 지금 이 평화 노선이 계속 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재는 한꺼번에 뭐 일거에 다 풀린다 이런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하나하나 이제 미국은 당근 주듯이 네.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은. 우리 측도 사실은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회복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지금 제재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도 미국한테 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미국과 공조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남북 공동사무소도 바로 그런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전 의원은 꾸준하게 이 개성공단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고 이 비슷한 걸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개성공단을 열 때 정정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가 있어요. 예. 원래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800만 평의 공장 부지에 1200만 평 배후시 그리고 30만 노동자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정정 명예회장이 당시 생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 인구가 30만이 안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0만 노동자가 일하는 개성공단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노동자를 충당하려고 하냐.
그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겠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전쟁의 방지턱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노동자 중에서 10분의 1은 남쪽 노동자로 충당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이 다 이제 열려서 30만 노동자가 일한다면 3만 명이 출퇴근을 하거나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때 NLL 대화록 가지고 우리가 난리를 쳤지만 예. 해주공단을 열려고 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개성공단과 같은 롤모델 10개가 열리면 30만 노동자가 남쪽 노동자가 북한에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에 통일의 설계도를 그렸다는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그것을 실제로 입안했던 에곤 바르 박사 한 얘기가 있어요.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인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뭐 최저임금 논란도 있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자영업자들이 네. 많은 이유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그러겠죠. 예. 그러면 미래 우리의 먹거리는 북한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북루오션이다. 그래서 한반도 경제가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할 수 있는 비전이 저는 북한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비즈니스 플랜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윤 주도 성장이었어요. 기업의 이윤 주도 성장을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 예.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근혜 정권 때 대기업 위주의 기업 이윤을 통해서 그리고 낙수 효과를 통해서 뭐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이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장하성 청와대 실장도 오늘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지금 8개월밖에 집행된 게 없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이제 지급될 예정이고 그래서 아직 문재인표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거다. 그래서 저는 축구로 치면 전반 10분 전, 10분 정도 지난 상황이다. 아직도 80분이 남았으니까 네.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축구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은 마이크에 네. 대고 하고 계시면서 네. 눈은 계속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고 이 작가가 지금 계속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자, 이제 결승 진출했습니다. 3대1로 이겨서. 네. 자, 금메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오기 전에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5대1을 예상했었는데 예. 3대1로 끝났군요. 3대1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 진출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 전하면서 정전 의원과 다음 주 만나뵐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부 마지막에 정청래 전 의원 다음 주에 뵙자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정 전 의원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관계로 다음 주에 못 보게 됐습니다. 정정해드리고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게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